지금 바로 항복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를 삶아버리겠다. 항우의 위협에 유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형제가 되길 약속했소. 내 아버지가 곧 그대의 아버지 아니오. 꼭 삶아 죽여야겠거든. 나에게도 국 한 그릇 나눠주시오. 부모까지 인질로 잡혀있는 극한의 상황. 하지만 유방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천하를 놓고 이토록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라이벌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 사람은 천하무적의 용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한량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생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그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초한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는 서한연회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초한지로 번역돼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초한지의 이야기는 문학 작품으로도 경극으로도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패왕별이라는 유명한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패왕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항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로 꼽히는 항우와 유방이죠. 먼저 항우라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무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죠. 기록에 따르면 한 손으로 청동솥을 번쩍 들어올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우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발산, 기계새. 그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그의 기운은 온 세상을 덮을 만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인가요? 비록 황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역사가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할 때 황제들의 전기인 본기편에 항우를 당당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고 특별히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오늘날로 치면 전형적인 한량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명문가 출신의 천재 무장과 가난한 농민 출신의 한량.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만나 천하를 놓고 다투게 됐을까요? 그것도 불과 7, 8년 만에 이 한량이었던 유방이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나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장기 두시나요? 장기판을 보면 한가운데 초허 한계라는 글자가 써 있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항우와 유방의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두 사람의 대결이 장기판 위에서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중국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한족집, 그리고 한약, 이 모든 한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서 온 겁니다. 중국 문화의 정체성과 정신적 근간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한나라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전혀 다른 성장 배경과 삶을 살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세기의 라이벌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혹시 영생을 바라던 그분? 맞습니다.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는 중국의 여러 나라를 최초로 통일했어요.
항우와 유방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진시 황제의 통일로 인해 진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기원전 210년 진시 황제가 제국 전역을 순행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호해가 황제 자리에 앉았지만 진나라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황실에서는 조고 같은 간신들이 정치를 농단하면서 전국의 민심이 흉흉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핀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승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원래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초나라를 재건하자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진승이 병사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대단히 선언적인 말이었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왕이나 제후나 재상이 될 씨앗이 따로 정해져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시대에 정말 도발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됐어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니까요. 다만 진승이 세운 나라는 6개월 정도 만에 진제국의 관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승이 일으켰던 반란의 불씨는 전국으로 번져나갔어요. 동쪽의 각 나라 세력들이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항우와 유방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항우는 자신의 숙부, 즉 작은아버지인 항량과 함께 반란 세력을 규합하며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회계군의 태수를 죽이고 거기에 반항하는 100여 명을 단숨에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항우는 한 사람이 100명을 죽였던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때 항우는 정예병 8,000명을 얻게 되었고 항우의 명성이 일대에 퍼지면서 초나라 명문가 출신인 항량과 항우 쪽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반란 집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나타난 거죠. 군대는 금방 6, 7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방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며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에게도 남다른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었죠. 유방은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도 대부분 외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기에 의하면 유방이 술집에만 가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인간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유방의 이런 매력은 결혼할 때도 발휘됐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유방이 지역 유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유한 지역 유지였던 여공이라는 사람이 첫 만남에서 유방의 무엇을 보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관상입니다. 여공은 유방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젊어서부터 관상 보기를 좋아했는데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지만 그대만한 관상은 없었소.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대에게 시집 보내고 싶소. 딸의 의종은 상관없이 그냥 관상 하나 보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유방의 관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마와 코가 돌출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용의 얼굴과 같았다. 용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왕이나 군주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바로 유방의 관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방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여씨 집안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집안의 정치적 후원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유방의 아내가 훗날 황후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여태후가 되는 거예요. 관상은 그렇게 좋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술 먹고 한량처럼 지내던 유방. 그런데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나라 출신인 진승이 초나라 재건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유방도 변야를 결심하게 됩니다. 유방도 초나라의 재건을 위해 반란군에 합류하게 된 거죠. 유방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진나라가 임명한 현령까지 제거하고 유방을 현령으로 추대했어요.
이때 유방의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습니다. 항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나이였죠. 두 사람의 출발이 너무 달랐던 거 보이시죠? 항우는 이미 막강한 전력을 등에 업고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승전가를 울리는 천재무장이었고, 유방은 진나라군에 맞서 전투에 나갔다가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근거지를 잃는 등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유방은 당시 대규모 반란군을 이끌면서 한참 이름을 날리던 항우의 작은아버지, 그 항량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항량의 아량 덕금에 유방은 항량, 항어와 같은 편에서 진나라에 대항해 싸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템이었던 셈입니다. 세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항량은 초나라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 진시황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왕족을 찾아서 초나라의 회왕으로 추대에 올렸습니다. 왕까지 세우게 되면서 초나라는 점점 진나라 땅을 점령해가며 세력을 키워갔어요. 초나라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위, 조, 연, 심지어 산동지방의 제나라까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란군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 제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진나라는 각지의 반란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략해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진나라의 20만 대군을 이끌고 있던 명장 장안이라는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나라인 위나라부터 공략해서 진압시켰고 전선을 옮겨 정도성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장안 장군이 가는 과정에서 정도성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량은 항우의 부모 같은 존재이자 정치적 멘토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도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만 거예요. 초나라 세력들이 크게 흔들리게 됐죠. 장안 장군은 전선을 또 움직여 조나라를 진압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조나라 왕이 한단에서 거록성으로 도망가서 제나라나 초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게 됐어요. 바로 이때 초나라의 장수인 항우와 유방, 두 사람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미션, 관중을 먼저 차지하라. 이들에게 첫 번째 미션이 각각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미션은 바로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중이 뭐냐고요? 오늘날 중국의 섬서성 중부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예요. 여기에 4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동쪽에서 관중 땅으로 들어가려면 함곡관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지나야 했고 남쪽에서는 무관을 지나게 됐죠. 넓은 타원형의 분지 형태로 펼쳐진 이 땅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여기를 차지하면 천하를 얻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중국 역대 13개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관중 땅 안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멸망시켜야 할 진나라의 수도 함양도 관중 안에 있었습니다. 함곡관은 정말 유명한 관문이었죠. 전국시대 때 6개 나라의 공격도 막아낸 천혜의 요새였으니까요. 이 관문을 잘 지키면 관중 땅을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초회왕이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 관문을 지나서 관중을 먼저 차지하는 자에게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 이 말에 모두가 혈안이 됐을 게 분명하죠. 그런데 초회왕은 항우에게는 그대는 거록성으로 가서 조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유방에게는 함곡관으로 들어가서 관중으로 가라고 각각 다른 명령을 내렸어요. 왜 회왕은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항우는 잔혹하고 잔인한 자다. 일찍이 양성 전투에서 적군을 모두 생매장하여 살아남은 이가 없었다. 관중 지방에는 어진 사람이 들어가 진나라 백성을 회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방이야말로 관대한 장자이니 보낼만하다. 사실 초회왕은 항우 집안이 세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항우 집안의 눈치를 보면서 불만이 많았죠. 일부러 항우는 멀리 보내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회왕의 명령에 따라 항우는 송이라는 사람을 상장군으로, 자신은 차장으로 삼아 거록성으로 출정하게 됐어요. 초나라의 근거지 팽성에서 안양을 거쳐 거록성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장군인 송이가 안양에 머무르면서 무려 46일 동안 출정하지 않고 진군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다 라며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항우는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전공을 세우고 싸워야죠. 숙부의 원수도 갚아라 하고요. 그리고 빨리 관중도 가야 하는데 송이가 출정을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고 몸이 달아 있었던 거예요. 항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밤 항우는 막사에 들어가서 송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송이는 제 나라와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상장군은 내가 이제부터 막겠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거록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항우가 진군에 가는데 놀라운 아주 파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게 됐어요. 강을 건너 거록성으로 진군하는 병사들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항우가 낸 전술이 뭐였을까요? 바로 돌아갈 방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항우는 강을 건넌 다음 건너왔던 배를 다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마솥까지 다 파괴해버렸어요.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게 만든 거죠. 이 항우의 파격적 전술에서 유명한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파부침선이에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죠. 돌아갈 배도 부숴버리고 며칠 만에 끝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절박함의 끝까지 극한으로 몰아가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파격적 전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록성에 가서 무려 9번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항우는 거록성을 구원하고 조나라를 살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진나라의 명장, 그 용맹스러운 장안을 굴복시키게 됐어요. 항우는 장안과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자신의 군대에 합류시켰습니다. 죽이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관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우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혹시 관중에 들어갔는데 이 진나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신안에서 항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끔찍했습니다. 항우는 20만 명의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을 한밤중에 몰래 생매장해버렸어요. 단 3명의 장수만 살려두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항우의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은 어땠을까요? 유방은 전공법으로 함국관으로 가지 않고 우회전술을 펼쳤어요. 남쪽으로 우회하면서 무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유방이 관중 지역으로 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퍼뜨리며 진군했을까요? 많은 성들이 성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관직도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이 유방이 흘리고 다닌 이야기는 사실 주변 책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특히 장량이라는 책사의 조언이었죠. 장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제갈량의 버금가는 지략가로 중국에서는 3대 책사 중 한 명이라고 해요. 이 장량이 관중에 들어가기 전에 진나라 장군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방법을 썼던 거죠. 장량의 방법을 동원해서 유방은 마침내 관중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원전 206년 10월, 드디어 진나라 왕 자영이 황제의 옥새를 넘겨주면서 항복하게 됐어요. 마침내 유방은 관중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유방과 항우의 관중 입성 대결. 승자는 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관중에 입성한 것도 중요했지만 입성한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했어요. 바로 이것도 주변 책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진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함양궁에 들어가더라도 금은보화를 약탈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자. 유방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정책을 간포하게 됩니다. 진나라 법이 잔인했잖아요. 잘못하면 코나 발뒤꿈치, 무릎, 심지어 허리까지 자르는 형벌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방은 이런 엄격한 형벌을 폐지하고 아주 간결한 법률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약법 3장이라고 해요. 3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어떤 3가지였을까요?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죄에 따라 처벌한다. 정말 간단하고 상식적이죠? 이렇게 되니까 진나라 백성들이 저 유방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가 간다며 유방을 지지하게 됐어요. 진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방이 이렇게 관중에서 민심까지 얻고 있을 때 항우는 드디어 홍문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홍문은 함양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중요한 요충지였죠. 여기에 항우가 40만 대군을 주둔시키고 함양성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우가 유방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나의 막사 홍문으로 내일 오시오. 왜 불렀을까요? 일찍부터 유방이라는 사람을 경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에요. 범증은 천문에 밝고 관상을 잘 보는 도사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그는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이 지금 관중에서는 고향에서와 달리 재물에 손도 대지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뜻이 작은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의 주변으로 용과 호랑이의 기운이 오색으로 찬란하니 이는 천자의 기운입니다. 빨리 없애야 합니다. 범증은 지금이야말로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항우와 유방이 함양을 앞에 두고 홍문에서 두 번째 본격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유방이라면 홍문에 갈까요 말까요? 무서운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전적이 다 들리는데. 하지만 장량 같은 책사가 말했습니다. 성 밖에 항우가 40만 명을 끌고 와 있는데 주군께서는 항우와 맞붙을 자신이 있느냐고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군대를 빼돌려서 패상 바깥에 나와서 유방은 함양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항우를 기다린 것처럼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전혀 욕심이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 100명 정도의 수행원만 거느리고 홍문을 찾아가게 됐어요. 라이벌인 항우와 유방, 그리고 각각의 책사인 범증과 장량, 그리고 항우의 큰아버지인 항배까지 한자리에 앉아서 연회를 즐기게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방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홍문에 찾아간 유방은 그야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리면서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관중 땅은 항우 그대를 위하여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은 것이니 나는 이곳에 일체 사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왕궁의 금은 보아도 나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범증과 항우는 미리 약속을 했었죠. 범증이 눈짓을 주고 자신의 옷깃을 건드리는 걸 신호로 하면, 항우가 신호를 보내면 매복했던 병사들이 유방을 제거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범증은 계속 눈치를 주면서 항우에게 빨리빨리 신호를 달라고 했는데 항우가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참다 못한 범증이 나와서 항우의 사촌인 항장에게 그대가 대신 유방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증의 명령을 받은 항장은 연회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유방을 없애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항장은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춤을 추면서 점점 유방 쪽으로 다가간 거죠. 칼날이 자꾸 유방을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백이라는 사람이 저도 그러면 건물을 쳐보겠습니다 라면서 칼을 뽑아들고 거기에 맞섰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을 추지면 서로 목적이 다른 거죠. 항장은 유방을 향해서 춤을 춘다면 항백은 그 앞에서 맞서나서 마치 유방을 호위하는 듯 했어요. 항씨 집안의 먼 아저씨뻘 되는 사람인데 장량과 오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유방과도 나중에 사돈 관계를 맺기로 한 인물이었죠. 이럴 때 바로 유방의 가장 신뢰하는 참모인 번쾌가 막사 안으로 들어와서 술을 청하게 됐어요.
그의 용맹하고 당당한 모습에 항우가 번쾌에게 술을 내렸고 번쾌는 술을 마시면서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주군인 유방은 한치의 욕심도 없이 함양궁을 잘 보고하고 바로 항우 장군을 기다렸는데 항우 장군께서 어찌하여 나의 주군인 유방의 궁을 인정하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항우가 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유방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면서 막살에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서 바로 말을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죠. 항우는 생각보다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한 면이 있었어요. 처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 위대한 항우 같은 인물이 저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습격해서 죽인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범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린아이랑 천하를 도모하는구나. 앞으로 이 천하를 차지할 자는 저 유방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포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이죠. 평생의 라이벌이 될 유방을 여기서 놓아준 것. 이것이 항우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관중 지역의 중심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먼저 항우가 했던 첫 번째 큰 잘못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도착한 다음에 대학살을 저지른 겁니다. 진나라는 자신의 조국인 초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진시황제의 조카였던 자영, 그 왕도 죽이고 왕족과 관리 4,000명을 몰살시켰어요. 진나라의 금은보화와 여자들을 다 차지하고 함양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록에는 3개월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하를 멸망시킨 진시황제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1975년 이후에 진시황릉 병마용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에 탄 흔적이 정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병마용갱들을 보면 검게 불에 탄 흔적들이 역력하죠. 바로 항우가 저지른 일이었던 겁니다. 항우가 이렇게 파괴하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과정에서 진나라 사람들은 정말 항우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반대로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이 오히려 그리웠던 거죠. 유방과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 이것이 항우가 저지른 첫 번째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인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제국을 건설하고 황제가 될 수 있는 1순위 인물이 됐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했었죠. 주변에서 다들 얘기했어요. 이제 관중에 들어왔으니 여기를 차지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 근데 항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관중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귀해진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사마천이 기록했는데 훗날 여기서 글자를 따와서 금이환양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어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진나라를 멸망시킨 자신의 위대한 공업을 고향에 돌아가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치가로서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었죠. 이게 항우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의 가장 큰 잘못이 있었어요. 항우는 고향 초나라 지역의 9개 군을 통치하게 되면서 황제가 아니라 서초 패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패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18명의 제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과거의 봉건제도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땅을 분봉하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항우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요지를 주고 자신과 먼 사람들에게는 험난한 오지를 나눠주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분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땅을 분봉받았더라도 제후들이 다 불만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 땅을 주나? 나는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천하 분봉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유방에게도 땅을 분봉시켜줬어요. 초해왕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관중을 먼저 들어가는 자가 관중의 왕이 된다고 했었는데 유방에게는 관중 땅 아래쪽에 있는 한중 땅을 분봉시켜줬어요. 질령 산맥이 가로놓여 있는 산 아래, 그리고 파산이 놓여 있는 마치 감옥에 가두듯 저 험난한 산악지대 안에다가 유방을 분봉시켜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중 땅은 진나라의 장수들에게 세수로 나눠줘서 유방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천하를 분봉한 다음에 각자 자신이 맡은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항우는 꼭두각시처럼 세웠지만 거병했을 때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초회왕까지 제거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명분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제후들은 항우를 향해서 불만을 노출하고 결국 항우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항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제후국을 정벌하러 가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몰살하거나 파괴하고 불태우는 강경 일변도의 진압을 펼쳤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진한 교체기 때 중국의 인구가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해요.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이것이 바로 항우의 세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진 세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권력을 잡은 사람은 당연히 항우였지만 고립되어 있던 유방이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겠죠.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은 한중 땅에 분봉되어 있던 유방은 틈틈이 한중에서 관중 땅으로 넘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진령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길을 만들고 진창이라는 곳을 교두보로 확보해서 드디어 유방은 회왕이 약속했던 꿈에 그리던 관중 지역을 차지하고 관중의 왕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관중을 차지했으니 이제 유방의 꿈은 뭐였을까요? 바로 항우와의 일전, 그리고 천하쟁패를 위한 본격적인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유방은 항우에게 분봉받은 불만 가득한 제후들을 하나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에게는 제후들을 규합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있었어요. 보라, 항우는 회왕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명분을 내걸어서 팽성을 향해 진군했는데 연합군의 규모가 무려 56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 모으는 것 같죠? 마침 항우는 반란이 일어나는 각지를 진압하러 간 상황이었어요. 연합군은 굉장히 수월하게 팽성을 차지하게 됐고 유방은 팽성까지 차지하면서 천하를 이제 차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항우가 그렇게 호락호락했을까요? 항우는 천하 최고의 용장이잖아요. 그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의 힘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됐어요. 항우는 최고의 정예병 3만 명을 뽑아서 팽성을 기습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항우가 이끈 정예병 3만 명은 연합군을 격파했어요. 연합군은 오합지졸처럼 도망가기 바빴고 수술하는 강변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라군이 퇴각하여 초나라군에게 쫓기게 되자 수많은 군사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그중 10여만의 군졸들이 강으로 뛰어들었다. 이로써 강은 죽은 한나라군의 시체로 가득 찼고 물조차 흐르지 못하였다. 강이 막힐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여기서 희생됐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이때 도망가던 유방의 아버지와 부인이 항우에게 인질로 붙잡히기까지 했어요. 팽성 전투에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항우가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유방은 위기 때마다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을 활용하고 경청했는데요. 유방의 곁에는 최고의 참모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전투에만 나가면 승리를 안겨주는 인물, 중국 역사에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 일당백의 최고 장수로 여포가 있었다면 진한 교체기 초한 시대에는 바로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던 거죠. 한신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략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한지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도망가던 유방은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피해서 형양 땅에서 운구하면서 지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우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식량 조달을 막기 위해서 계속 압박해왔죠. 한신은 지금 항우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항우를 압박하기 위해 외부에서부터 그를 조이기 위한 북방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한신은 위나라를 공략하고 정형으로 넘어가서 조나라 지역을 공략했어요. 돌아서 또 양국, 역학, 인치, 고밀, 성양까지 다시 말해 서초의 외곽 지역을 빙 둘러가면서 항우를 도울 수 있는 외부의 후원 제후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압박해갔던 겁니다. 그냥 연전연승이었죠. 특히 정형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나라로 넘어갈 때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배수진입니다. 물을 등진 진법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병법에서는 배수진은 대단히 잘못된 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조나라 왕이 배수진을 친 것을 보고 병법도 모르는 저런 한신이라니 한심하다며 한신을 얕잡아봤죠. 그리고 한신을 공략하기 위해 성문을 열고 조나라 병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한신은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매복했던 병사 2천여 명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성문을 여는 순간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정형성을 점령하게 됐죠. 한신이 후방을 확보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사이에 형양성에 고립되어 있던 유방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항우 곁에는 누가 있었죠? 범증이 있었잖아요. 유방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 범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유방은 항우와 범증을 떼어놓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반간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였죠. 대치 상황이 길어지니까 항우가 유방의 진영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유방은 성대한 사내진지를 준비해서 항우의 사신을 대접하려고 했죠. 근데 사신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범중의 사신 줄 알았더니 항우의 사신이구만. 그러더니 음식들을 전부 치워버리고 형편없는 음식을 내놓아서 항우의 사신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신이 돌아가서 항우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유방이 범증을 굉장히 우대하던데요. 항우는 상당히 범증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의심이 서서히 커지게 되고 결국은 범증까지도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자 범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문의 연에서도 그토록 간언하건만 안 듣더니 이제 나를 의심하는구나. 범증은 미련 없이 항우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전하는 이미 결정된 것 같으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모든 관직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항우는 잡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범증이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마도 화병인 것 같은 병에 걸려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간질은 성공했고 항우의 옆에서 범증이 제거된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유방은 탈출을 감행했는데 여군사 2천여 명에게 갑옷을 입히고 성에서 나가는 것처럼 위장했어요. 항우의 군대가 그 2천여 명의 병사들을 잡느라 혼비백산하고 정신없는 틈에 유방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유방은 병력을 수습하고 형양 옆에 성고로 돌아와서 반대로 이번에는 초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것은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흔들기 위해서 유방의 부인과 아버지를 팽성에서 붙잡아 놓고 있었죠. 항우는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 지금 바로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를 삶아버리겠다. 유방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와 항우, 그대는 회왕의 명을 받을 때 형제가 되길 약속했다고 했으니 내 아버지가 곧 그대의 아버지다. 꼭 그대의 아버지를 삶아 죽여야겠거든 나에게도 국 한 그릇 나눠주길 바란다. 알겠는가? 항우는 인질로 잡은 유방의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건데 유방의 답변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때 우리는 의형제 같았고 그대도 나의 아버지를 마치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을 죽인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항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캐릭터 특징이 뭐죠?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 강한 항우의 성격을 계속 건드리고 간파해서 역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답변을 유방이 하니까 항우가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그 순간 듣고 계셨던 아버지도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항우는 계속 유방을 자극했습니다. 이 전쟁 이렇게 길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 그대와 내가 1대1로 그냥 싸우자. 하지만 유방이 여기에 말려들 리가 없었죠. 20살이나 많은데요. 유방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싸움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머리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항우가 또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인 맞대결은 피하고 심리를 이용한 거네요.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대치할 수는 없고 결국 중국의 천하를 놓고 두 영울이 휴전협정을 맺고 천하를 양분하기로 합의를 맺었어요. 유방은 관중으로, 항우는 서초 팽성 지역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잘 지켜졌을까요? 장량이 유방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지금 잡지 않고 놓아주면 호랑이를 길러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장량이 볼 때 협정을 깨더라도 천하쟁패라는 큰 대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본 거예요. 물론 유방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은 신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도 유방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유방은 돌아가는 항우를 향해 말머리를 돌려 초나라 군대를 추격해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대결을 맞이하게 됐어요. 돌아가는 초나라를 추격하는 전투에서는 한신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전세는 유방 쪽으로 완전히 유리해졌습니다. 항우는 추격당하면서 해하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해하성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주변에서 유방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버티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밖에서 구슬프게 초나라 노랫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걸까요?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적진 바깥에서 우리 고향 노래가 들려온다는 건 혹시 우리 고향 초나라가 이미 정복당한 건 아닐까? 급격하게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걸 전세사들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술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방은 항우와 병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당시 항우의 처지를 표현하면서 나온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이죠. 이 노래를 들은 항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항우는 그날 밤 막사 안에서 하나의 노래를 구슬프게 불렀어요. 역발산 기계세, 시불리 추불석. 자신의 기세는 온 천하를 덮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내 말은 달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 나의 우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학작품이나 예술에서는 우희가 죽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훗날 중국에서는 한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파국으로 가는 이 장면을 후대인들이 많이 재현하면서 문화, 공연 예술, 경극, 영화 등에서 재탄생시켰습니다. 결국 항우는 해하성을 뚫고 약 800명 정도의 병사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되면서 항우와 병사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강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항우 옆에는 28명 정도의 병사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항우는 여기서 당당히 혼자 유방의 군대를 맞서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훗날 당나라 시인인 두목이라는 사람이 5강에 도착해서 시를 지었어요. 아, 이곳에서 강만 건너갔더라면 다시 힘을 키워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구나.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에 권토중래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때 목숨을 도모해 살아서 돌아갔더라면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사성어까지 남게 됐어요. 이로써 세기의 라이벌이었던 항우와 유방의 대결은 항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기원전 202년 드디어 유방의 한나라는 중국을 다시 통합하고 제국을 수립했어요. 유방은 한나라의 황제가 된 거죠. 유방은 제국을 구성한 다음에는
진나라의 엄격하면서도 정교한 법률은 가져다가 한 제국을 운영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근데 유방은 자신이 황제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목숨 걸고 도왔던 임협관계에서 출발했던 그 대신들을 하나 둘 제거하고 숙청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신이죠. 한신도 결국 여태우의 계략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훌륭한 사냥개가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훌륭한 활도 치워버린다고 하더니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내가 삶아져 죽는 것은 당연하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쟁의 신 한신마저도 결국 자신의 처지를 토끼 사냥을 끝낸 개에 비유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결국 한신이라는 명장을 죽이면서까지 나라의 안정을 잡으려고 했던 유방의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을 합쳐서 400년에 가까운 고대 제국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강점은 뭐였을까요? 유방은 소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부족해도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잘하지, 이 부분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 하면서 참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도 얻었던 겁니다. 그것만 잘한 게 아니라 한나라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됐어요. 결국 오늘날 중국인들은 그 수많은 왕조가 있고 역사가 있었어도 한나라를 중국 문화의 정체성으로, 그 원형으로, 오리진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진한교체계의 역사, 그리고 난세에 나타난 두 영웅,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대조가 아닌가요? 항우는 명문가 출신의 천부적인 무예와 힘을 가진 영웅이었어요. 그 누구도 전장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죠. 하지만 항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잔인함, 독단적인 판단, 그리고 정치적 감각의 부족. 반면 유방은 별 볼 일 없는 한량 출신이었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현명한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었어요. 홍문의 연에서 항우는 범증의 간언을 듣지 않고 유방을 놓아줬죠.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함양의 입성에서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금이환양을 꿈꿨습니다. 명분이었던 초회왕마저 죽였고요. 유방은 달랐습니다. 관중에 들어가서는 약법 3장으로 민심을 얻었어요. 장량, 한신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활용했죠. 위기의 순간마다 꾀를 내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천하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사람을 쓸 줄 아는 자의 것이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두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 리더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독단보다는 소통이, 잔인함보다는 포용이, 자존심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